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이른 결혼을 했다가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그저 술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유독 좋아하는 쾌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늘 식사와 함께하던 반주, 그리고 주말에는 늘 취해 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러다가 목 디스크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심각할 정도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슈퍼 주인들은 제가 매일 퇴근하며 사가는 술 때문에 저를 오해할 정도였고요. 술을 좀 줄이자, 술을 끊어보자 여러 번 설득도 해봤지만 잠시 다짐할 뿐 늘 어떤 핑계를 대고라도 술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설령 저와 싸우는 거라고 해도 말이죠.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 지금 이걸 풀어야겠어. 술 가져와. 여보, 안 마시기로 우리 어제 약속했잖아. 더구나 아직 24시간도 안 지났어. 네가 날 숨 막히게 했잖아. 스트레스라도 안 줘야 할 거 아니야. 난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당신이 내 맘 알긴 알아? 너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도는 점점 늘었고 일부러 저만 보면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5년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이 끝났을 때 저는 머릿속으로 이 인간은 이 일로 또 술 마실 핑계가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정도로 술이라면 치를 떨게 됐죠. 예전에는 저 역시도 술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적당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30 중반에 재혼을 하게 될 때도 술을 못 먹는 걸 가장 우선해 두게 됐어요. 문제는 중독이란 술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질이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남자 보는 눈이 아예 없는 건진 모르겠지만 재혼한 남편에게도 문제는 있었어요. 뭔가에 너무 쉽게 빠진다는 거였죠. 그래도 예전만큼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없었습니다. 여보, 벌써 16시간이나 하고 있잖아. 그만할 수 없어? 시끄러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아, 그랬나? 이거 게임 너무 재밌어. 진짜 최고야, 최고. 그래도 밥도 거기서 먹고 씻지도 않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든 적당히 해야지. 알았어. 이거 한 판만 더 하고 끌게. 얼른 먼저 자. 내일 출근해야지, 응? 결혼하고 1년 정도 있다가 알게 된 건데 남편은 한 번 빠지면 질릴 때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낚시였고 두 번째가 게임이었죠. 그럼에도 크게 저와 다투지 않았던 건 본인의 일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시댁에 여유가 있는 건지 돈에도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았고요. 하지만 어떤 여자라도 씻지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는 남자를 좋은 눈으로 볼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였죠. 바로 남편의 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을 할 때에도 아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죠. 솔직히 잘 키울 자신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유모차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도 귀엽다면서 소리를 지르는 제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제가 모성애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그 아이는 좀 특별했습니다. 더듬더듬 말을 할 때부터 봐왔지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을 꽉 움켜잡았을 때 뭔가 다르다는 걸 인지했던 것 같아요. 자는 모습도 예쁘고 웃는 것도 사랑스럽고 어떤 옷을 입혀도 귀여운 아이는 그 아이가 처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잘 따르기도 했죠. 그래서 남편이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길 수 있었어요. 특별히 제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몸을 망치는 정도라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피해를 주기 시작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게임 다음이 담배였어요. 진짜 내가 심각하게 말하는 거야. 비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병원 가보자. 내가 어디 아파? 왜 병원을 가는데? 초반에 낚시한다고 수백만 원 낚싯대에 태웠잖아. 그리고 6개월 하다 그만뒀지. 그 다음은 게임이었고. 컴퓨터에, 의자에, 책상에 방 하나를 다 비워서 오로지 거기 채우는 것만 1,000만 원이 넘었잖아. 그런데 이젠 그것도 접었고. 접었고 잘 팔았고.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뭐든 너무 쉽게 빠지잖아. 중독 증상이 심한 건 분명 문제가 있어. 그래도 금방 그만두고 그만하고 나오면 되는 거지. 내가 당신 전 남편처럼 술을 마시기를 뭐라기래? 그냥 취미일 뿐이야. 남들보다 취미가 많다고 그냥 이해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별말 안 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래? 이번엔 담배니까 그렇지. 애도 있는데 왜 자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당신도 잘 알잖아. 오시고 뭐고 냄새나고. 우리 집 화장실 2개잖아.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요즘 밖에 나가면 담배 피울 곳이 있는 줄 알아? 담배 피우는 곳은 만들어두지도 않고 온통 금연. 그럴 거면 아예 담배를 만들어서 팔질 말든가. 세금은 다 가져가면서 그걸 뭘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민원도 자꾸 들어와. 아파트가 뻔하잖아. 그게 내 책임이야? 아파트 시공을 엉망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집에서 그것도 못하냐? 호들갑에 유난 떠는 인간들이 민원 놓고 지랄하는 거야. 무엇보다 윗집에서 층간소음으로 힘들게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지들도 고통을 겪어봐야지. 여보, 애들 생각해서 다른 건 몰라도 담배는 제발. 응? 보건소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나 몰라? 어차피 이러다가 말 거야. 그니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됐지? 집에서 안 피우면 그만이잖아.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나가서 피우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겠지만 남편은 정말 극단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예 모텔에서 잠을 자기 시작한 거였죠. 거기서는 담배를 그냥 피울 수 있다면서 아예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몇 번은 의심을 하고 남편이 잡았다는 곳에 가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거기서 미친 듯이 담배만 피우고 있었죠.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속상해서 운 적도 많았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내 팔자가 이럴까 원망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다잡게 한 건 딸이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 나 버리지 마. 내가 널 왜 버려? 엄만 절대 너 안 버려. 진짜지? 약속해. 도장도 찍고. 약속, 도장? 엄마는 너 두고 어디 안 가. 아빠가 엄마를 좀 속상하게 해서 그래. 아빠 혼내줄게, 엄마. 그니까 엄만 울지 마. 힘도 없는 그 손으로 제 손을 꽉 잡고 있는 아이를 볼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 전에 딸의 친엄마는 등산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남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고였기에 딸에게 분리불안이 있다는 것도 알았죠. 실제로도 저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뭔가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계단 같은 곳만 서 있어도 눈물을 터뜨리곤 했는데 그런 아이가 가여워서 마음이 더 갔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도 있었습니다. 재혼이라는 건 그렇죠. 결혼해서는 없어도 될 그 사람의 과거까지도 끌어안아야 하는 일이니까요. 남편 역시도 갑작스러운 사별로 마음에 결핍이 생겼구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뭔가를 채워 넣어야만 안정이 돼서 자꾸만 취미를 늘려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담배나 게임처럼 몸이 크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면 응원도 해줬습니다. 콜라나 과자 중독일 때는 귀엽게 느껴질 정도였고요. 서랍장 하나를 꽉 채운 한 종류의 과자, 그리고 현관 앞에 가득 배달 온 콜라.
이 정도는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무엇보다 남편은 술을 아예 입에 대지 못하는 사람이라 다른 건 몰라도 알코올 중독자는 될 수 없었고요. 하지만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골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말이죠. 골프? 지금 우리 형편의 골프가 가당키나 한 취미라고 생각해? 우리 형편이 뭐? 건물 있겠다. 나 돈 벌겠다. 뭐? 그리고 막말로 내가 무슨 골프장을 산책길처럼 돌아? 그냥 어쩌다가 한번 가는 걸로 왜 그래? 애초에 이 돈이 당신 돈이야? 내 돈이야, 내 돈. 그리고 우리 엄마가 준 돈이고. 생활비며 각종 공과금에 그런 거 다 내가 내고 있어. 딸아이 옷 한 벌 안 사면서 오로지 당신은 당신 취미에만 돈을 쓰는 거잖아. 대체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왜? 또 이혼하자는 말하게? 해! 이혼하라고. 내가 뭐 무서운 게 있는 줄 알아? 진짜 미쳤구나. 미쳤어. 왜? 못하겠어? 뭐 2번 결혼했는데 2번 이혼하는 건 무서워? 아니, 안 무서워. 내가 왜 무서워? 내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나 충분히 능력 있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알지. 내가 잘 알지. 근데 이혼하더라도 양육권은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나. 당신 진짜? 친자도 아니고 계모잖아, 너.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내 딸은 내가 키워야지. 아닌가? 어디 싸우려면 싸워봐. 아주 진흙탕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싸움이 극단적으로 커졌을 때 남편은 본인이 우위를 점하는 방법을 알게 됐죠. 바로 딸을 방패로 쓴다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그 표정을 보면 정말 사악한 악마처럼 보였죠. 저를 잡고 싶어서? 이혼하기 싫어서? 라고 하기에는 방법 자체가 글러먹은 거였습니다. 제가 딸에게 약하다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죠. 단순한 중독이 아니라 병이라는 것도 확신했고요. 골프에 수천을 태우는 걸 보면서 그 돈이 어디에서 난 건지 가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공인중개사였어요. 그전엔 무슨 보험회사를 다녔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1층에 사무실을 뒀죠.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그 사무실 문을 거의 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직장보다도 자유도가 보장이 되는 개인 사업이라고 해도 일종의 서비스직인데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이따금 문을 열면 동네 사랑방처럼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을 뿐이었죠. 남편 말로는 모든 게 인맥이고 큰 건수의 계약만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돈이 필요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약이 성사된다는 것도 이상하긴 했죠. 하지만 우습게도 생활비가 필요할 때는 늘 돈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달 대출금도 또 내가 내야 하는 거야? 좀 내. 조만간 돈 생길 것 같으니까 그때 내가 줄게. 결혼하고 나서 그 말을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은데. 그냥 좀 넘어가라. 부부 사이 너무 칼 같은 거 아니야? 난 여자가 돈 이러는 게 세상에서 가장 싫어. 누가 좀 내면 어때서? 솔직히 생각을 해봐라.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그 상가 건물 우리 거야, 우리 거. 아등바등 살아서 뭐해? 그냥 당신도 좀 편안하게 생각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돈이 최고야.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다고. 나중에 돈 생길 때 생각해서 그냥 어정쩡한 수준의 돈은 넘어가. 남편의 말은 틀리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돈이 없는 집보다는 훨씬 나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남편 역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으니까 취미를 즐기는 거고 말이죠. 그럼에도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그걸 물려준다는 핑계로 저를 수시로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건물 청소 아주머니가 아프다는 핑계로 저를 한 달 내내 건물 청소를 시킨 적도 있었고, 갑자기 안 하던 김장을 하겠다면서 수시로 불러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같은 말을 하시죠. 이게 다 돈이야, 돈.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이런 건물? 어림도 없어. 너 나한테 잘해라. 안 그럼 다 기부해서 나 천국 갈 거야. 알았어?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좁은 길목에서 후진을 하던 차에 부딪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히 많이 아프지도 않았고 무릎에 찰과상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퇴원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가 퇴원을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추후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 병원에 더 있어야 한다고 하셨죠. 물론 그런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열흘이나 있었고 이상이 없어 퇴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병원 옮겨서 한방병원으로 들어가서 들어누워라. 네? 그건 좀... 저 일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그 운전하셨던 분이 좀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왜 가해자 사정까지 봐줘야 하니? 일단 너는 푹 쉰다고 생각하고 한 달 정도 입원해. 이것저것 치료도 받고 하면 좀 좋아. 그래도 딸이 걱정되기도 하고 2주면 충분해요. 병원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도 없고요. 무엇보다 병원이 저랑은 안 맞는지 답답하고. 병원이 딱 맞는 사람이 어딨어? 너 보험 들은 거 아깝지도 않니? 이럴 때 쓰는 거야. 얘가 왜 이렇게 꼬집은. 일단은 내 말대로 하고 병원 내가 아는 곳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검사해보고 그때 판단하자. 저 근데 정말 나가고 싶어서 그래요. 딸 혼자 있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유치원 잘 다니는 애가 무슨 혼자 있다고 그래? 내 아들은 손 놓고 가만히 있을까? 너는 도통 말을 안 듣는 게 문제야. 그 전에 여자는 그래도 말도 잘 듣고 착했는데. 사별한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걔는 내 말이면 아이고 어머니 하고 복종하는 그런 애였어. 그런데 넌... 아이, 사고로 죽은 걔도 그렇게까지 딸딸 그러지 않았다. 지 배 아파서 나은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유난이야? 아니면 그냥 핑계대는 거 아니냐? 병원에서 나가려고?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애가 제가 없으면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거든요. 시끄러! 병원 옮겨서 딱 있어. 웃긴 건 그렇게 해서 타낸 보험금의 액수가 상당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제가 들어놓은 보험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대체 언제 들었는지 모르는 상해, 사망보험이 꽤 된다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저에게 모진말을 하면서 그렇게 병원에 입원시켰던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의아했죠. 그거에 제가 의문을 품자 남편은 자신의 친구가 보험 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고 아이가 제가 병원에 있다는 걸 알자 너무 놀라는 바람에 더는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됐죠. 엄마 왜 여기 있어? 나가자. 응? 나가. 나랑 집에 가. 그래. 엄마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그니까 금방 집에 갈 거야. 알았지? 싫어. 여기 있는 거 싫어. 응? 알았어. 엄마가 할머니랑 아빠랑 이야기해보고 나갈게. 싫어. 할머니랑 아빠랑 싫어. 엄마 병원에 있지 말고 나가. 나가자. 응? 결국 저는 그날 퇴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난리를 쳤죠. 무슨 입원 일수가 충족이 되면 받는 보험이 따로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런 걸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아서 무시를 했지만 남편까지도 화를 냈습니다. 솔직히 둘의 반응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부러 병원에 입원까지 하면서 돈을 더 받아내는 게 제게는 사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욱 전처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도 일부러 말을 하는 듯 죽은 엄마 이야기를 꺼냈죠. 너희 친엄마 기억하니? 기억하지? 사진은 매번 봤으니 기억할 거야.
진짜 착하고 선하고 너랑 눈이 꼭 닮았는데. 지금 엄마도 좋아요, 할머니. 물론 좋지. 근데 친엄마는 널 낳았어. 할머니 말에도 고분고분하고 좋은 며느리였고.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네, 알았어요. 아유, 그래, 착하네. 우리 손녀가 너무 착해. 누구랑은 다르게. 역시 피는 못 속여. 남편은 매번 이상한 중독에나 빠지고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와 전철을 비교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혼을 할 결심이 서더군요. 문제는 딸을 제가 데리고 올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남편이 심각한 일을 벌이면 그걸 증거로 남길 생각을 했죠. 이런 제가 계산적이고 못된 인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모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객관적으로 봐도 정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사상 자체가 달랐죠. 중독? 병원 입원 권유? 시집살이? 이런 짜잘한 일은 뒤로 하더라도 딱 하나의 사건으로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였습니다. 진짜 이혼을 결심하기 한 달 전에 딸이 독감이 와서 밤새 열을 내린다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날이었어요. 응급실에 갔다가 딸이 잠든 걸 보고 시어머니에게 딸을 부탁하고 출근을 했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데리고 갔다고 했고요. 아직 감기 기운이 있는데 시댁은 좀 춥지 않아? 오래된 건물이라서 우풍도 좀 있고 바닥에 냉기도 좀 있는데? 그냥 지금이라도 데리고 오는 게. 뭐가 추워. 보일러 트는 걸 엄마가 안 좋아해서 그렇지. 아픈 애를 데리고 갔는데 안 트실까? 걱정도 팔자야. 가만 보면 애가 아니라 당신이 분리불안인 것 같아. 할머니가 손녀를 돌봐준다고 데리고 갔으면 고맙다고 전화라도 걸어야지. 걱정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어머님 집은 병원이랑 거리도 있고. 당신 어제 그제 벌써 3일 정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애 보고 출근까지 했잖아. 그게 안타까워서 내가 좀 대신 봐달라고 부탁한 거야. 됐냐? 어쩌면 넌 남편이 걱정을 해주고 배려를 해줘도 고마운 줄 몰라? 그래. 그건 몰랐어. 고마워. 그래. 딱 그렇게 하고 눈 딱 감고 좀 쉬어. 애가 아픈데 당신까지 쓰러지고 싶어서 그래? 이참에 눈도 좀 붙이고 씻고 머리도 좀 하고 그래. 염색할 때 된 것 같은데 애한테만 매달려 있는 거 좀 안쓰럽다고. 어? 알았어. 고마워 진짜. 그때는 마냥 고마웠던 게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머릿속에는 이혼에 대한 생각을 늘 했었지만 그래도 날 챙겨주는 건 고마웠고 적어도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니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시어머니도 늘 저와 전철을 비교하긴 해도 딸을 봐줄 때는 생색을 내지도 않고 그걸로 타박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푹 쉬었어요. 잠도 충분히 잤고 남편의 말처럼 머리도 새로 했죠. 그런데 다시 보게 된 딸은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폐렴이라고 했어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상태가 더는 악화되진 않았죠. 하지만 꽤 오랜 시간을 입원해야 했습니다. 제가 놀라면 아이도 무서워할까봐 꾹 참고 있었지만 저는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머니가 물놀이 하라고 했는데 너무 추웠어. 근데 내가 물놀이를 계속 하겠다고 해서 할머니가 나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할머니가 널 물놀이 시켰다는 거야? 목욕하는데 수영복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긴 했어. 그랬구나. 그리고 다른 일은 없었어? 추웠어. 할머니가 물수건으로 열 내려준다 그랬는데. 대충 상황은 그랬습니다. 감기 기운이 가시자 시어머니가 목욕을 시켜주는데 딸이 수영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 시간이 꽤 오래 지속돼 결국 다시 감기가 재발을 한 거였습니다. 뭔가 앞뒤 상황이 오묘하긴 했지만 열을 내려주려고 했다거나 그런 부분을 보면 절대로 오해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계속 마음에 걸리더군요. 딸이 고집을 피웠다고 수영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줬다는 부분이 특히나 그랬죠. 무엇보다 보험이라든가 돈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믿음이 전혀 가지 않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 의심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것은 시댁에 두고 온 아이 물건을 가지러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앞집에 살고 계신 세입자분이 제 딸을 걱정하면서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죠. 아유, 애가 춥다고 그러는 게 아무래도 이상했는데 그 추운 날 열 빼야 한다면서 애를 반팔로 여기에 몇 시간을 세워두고 그랬다니까요. 네? 저희 어머니가요? 아니 그렇다니까. 내가 그러지 말고 병원 가라고 했는데도 민간요법인가 뭐 그렇다고 하면서. 아니 난 집주인이 처음에 노망난 줄 알았어요. 구급차 오고 하니까 내가 손발이 떨렸어. 병균 있다면서 온 집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애는 벌벌 떨고. 그래요? 애는 지금 괜찮긴 한데. 아유 그건 정말 다행이네. 아니 진짜 집을 빼서 이사를 가든가 해야지. 아니, 저렇게 노망나면 집에 불을 지를지 내가 알 수가 있겠어? 아유 무서워. 눈빛도 이상하고 뭔가 좀 그래요. 슬쩍 병원 한번 데려가 보거나 하면 어때요? 세입자였던 아주머니는 애초에 그걸 정상적인 행위로 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치매가 분명하다면서 저에게 요양원까지 권유할 정도였어요. 즉, 그 행동이 절대로 일반적인 인간의 행위로 보고 있지 않는 심각한 짓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니 제가 증거를 모아서 이혼을 할 결심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애초에 세입자의 이야기나 제 딸의 이야기로는 입증이 되지 않고 설령 입증이 된다고 해도 잘못된 민간요법 정도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다른 증거가 필요했죠. 그런데 막상 결심을 한 이후 남편이 어쩐 일로 이전보다 조용했습니다. 게임이나 하고 담배나 몇 대 피는 정도로 집에서 잠만 자고 했어요. 그러다가 가끔 나가서 오래 머물다가 오는 정도였죠.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게 됐습니다. 어디라고 딱 집어서 말하긴 그렇지만 그때쯤에 동네에 도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겼어요. 상상하시는 그런 도박이 아니라 단순한 놀이로 하는 그런 곳이었죠. 술을 마시면 술값이랑 안주값에 따라서 장난감 칩을 제공받습니다. 그럼 그 칩으로 여기저기 돌면서 게임을 하고 칩은 나중에 금액으로 환산해 안주로 돌려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가벼운 장난처럼 보이지만 배팅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도 제법 그럴듯하고 다들 꽤 진지하게 게임을 합니다. 저는 남편을 그곳에 데리고 갔고 저 역시도 처음으로 도박 비슷한 걸 해봤죠. 그런데 초심자의 운이라는 게 정말 있더군요. 블랙잭에서도 저는 여러 번에 걸쳐 이겼고 그중에 가장 대박인 것은 룰렛이었죠. 룰렛은 작은 원판 위에 쇠구슬을 돌려서 그 공이 어디로 들어갈지 예측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심하게 색깔만 선택하는 남편과는 달리 저는 숫자와 색깔에 한 번에 다 배팅했어요. 그런데 그게 3번 연속으로 정확히 맞았습니다. 심지어 2번은 같은 숫자와 색깔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구슬을 돌린 직원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와, 미쳤네" 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신들린 것처럼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왜 도박에 중독이 되는지 이해가 되기도 했죠. 사람들은 박수까지 쳐주고 신기한 듯 보고 정말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남편은 초심자의 운이 없는지 몇 번의 게임 만에 가지고 있는 칩을 모두 잃었어요. 소질 자체가 없는 듯 했죠. 그래서 이번엔 실패인가 하고 포기를 했지만 그 사람은 저를 실망시키진 않았습니다. 제가 두 손으로 쥐지도 못할 정도의 칩이 쌓인 게 못마땅했는지 아니면 승부욕에 미쳤는지 매일 밤마다 그곳을 찾아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자신이 딴 칩이 어느 정도인지 자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를 경쟁자로 보고 미친 듯 연습을 한 것 같았죠. 난 당신이랑 달라. 오로지 머리를 이용한 거라고. 당신은 운이고 운. 그러네. 나는 그냥 찍었지. 근데 당신은 다른 것 같아. 방법이 있는 모양이야. 그렇지? 진짜 난 최고야. 자신감이 넘친다고. 실제로도 하면 우리 부자 될 수 있을걸? 그런가? 진짜 기대된다. 진짜 당신 대단한데? 저 사악하고 못됐다는 거 압니다. 일부러 남편을 부추긴 것도 부정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딸을 온전히 제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감기를 폐렴으로 만들어 입원시키는 그런 집에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곧 제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됐죠. 남편이 도박 중독에 빠지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전에 자잘자잘한 건 귀여운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남편은 카지노를 오가다가 어느 순간엔 화투에도 손을 댔죠. 동시에 제 지갑에도 손을 댔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노름? 그런 걸 하겠다고 지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야? 거기다가 그걸 다 잃었다고? 금방 만회한다니까? 나 몰라? 내가 도박의 신이야, 신! 돈이 모자라. 그니까 당신도 어떻게든 빌려봐. 직장인 대출 잘 나오잖아, 어? 그게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는 건 어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저번처럼 자동차에 살짝 이번 일만 무사히 넘기면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생각해봐. 그냥 우리 보험료 돌려받는 간단한 일이라니까? 그때도 돈 받은 거 봤잖아. 월급 모아서 언제 그렇게 목돈 만들어? 바보 같은 짓이야. 여보! 내가 보험회사에서 올해는 아니지만 일을 했던 경력이 있어. 어떤 식으로 하면 나오는지 내가 잘 알아. 우리 딸도 내 덕에 병원비 안 들어간 거 잊었어? 날 믿고. 진짜 당신이라는 사람 미쳤구나. 인간 이하야. 쓰레기야. 지금 도박자금 필요하다고 나한테 보험 사기치라고? 날 아내라고 생각하긴 해? 이게 가족이야? 사기라니! 응당 받아야 할 걸 못 받는 거야. 보험회사는 매번 가져가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필요할 때 좀 쓰는 거고. 물론 방법이 좀 잘못된 건 알아. 그래도 내가 매번 그러자는 게 아니잖아. 잃은 돈 복구시키려는 거잖아. 우리 집 넘어가면 좋겠어? 어? 그만해. 이 정도면 그만할 때도 됐어. 이혼하자, 우리. 뭐? 지금 말 다 했어, 나한테? 아니, 이런 순간에 이혼을 감히? 왜? 내가 돈 좀 떨어지고 별 볼 일 없으니까 나가겠다는 거야? 어? 그래. 매번 그 소리 나도 지겹다. 근데 이건 알아야지. 너 이러면 내 딸 다신 못 볼 줄 알아. 여기가 미국인 줄 알아? 교섭권? 안 지켜도 그만이야. 내가 친부인데 너한테 내 딸 머리끝도 안 보여줄 자신 있어. 도박에다가 집까지 넘어가게 생긴 아빠한테 양육권? 어떤 법원이 그런 짓을 해? 미치지 않고서.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내가 그간 딸을 위해서 해온 것들 충분히 증명 가능해. 그러니까 이젠 딸 방패로 내세워서 날 협박하지 마. 오호라, 이제까지 다 준비를 했다 이거구나. 너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친 거네. 내가 그냥 가만히 두고 볼 것 같아? 내 딸이야. 절대 너 같은 독한 년한테 못 줘. 아니, 안 줘. 너가 애 학대했다고 말할 거고 너 고소까지 할 거야. 알았어? 이거 녹음까지 다 했어. 어쩔 건데? 이런 미친! 아차 싶었습니다. 그 인간이 설마 제게 폭력을 휘두를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눈이 돌아버린 남편은 저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죠. 녹음기도 빼앗겼고 휴대폰까지 물에 던져버리더군요. 생전 처음 겪는 폭력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전 남편도 물건을 던지긴 했지만 제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느낀 공포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손발이 떨리죠. 하지만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건 그 장면을 딸이 봤다는 거였습니다. 울면서 제 앞을 막아서는 그 작은 몸이 너무 마음 아팠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더 빠르게 이혼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와 저를 욕하고 때리고 남편이 이상한 협박을 해도 증거를 남기는 것에만 신경 썼고 아이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작은 방을 구해서 딸과 함께 나와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게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지나가는데 화분이 떨어진다거나 제 차가 도중에 멈춰버리는 그런 짜잘한 사고였죠. 어느 날은 배탈이 심하게 나서 회사에서 쓰러진 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딸의 친권을 포기하겠다며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며 저를 남편이 불러냈어요. 소송이고 뭐고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저야 마음이 편안하니 괜찮을 것 같아서 꽤 많은 비가 내리는 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던 딸이 갑자기 일어나서 울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가지 마. 어디 가?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나 무서워. 엄마 아빠랑 이야기 좀 하고 올게. 금방 와 금방. 우리 엄마도 그러고는 안 왔단 말이야. 뭐? 친엄마? 친엄마 말하는 거야?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이 나긴 해? 응, 기억나. 그래? 근데 그땐 겨우 2살이었잖아. 기억난다고? 신기하네. 근데 엄마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싫어. 가지 마. 아빠랑 만나지 마. 응? 엄마도 이러고 안 왔어. 나 병원에 있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저와 떨어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긴 했지만 그날은 유독 심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남편을 만날 생각이었고 일단 딸을 재울 생각을 했죠. 그리고 빨리 나갔다 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아이를 눕히고 저도 옆에 눕는 신용을 했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아이의 등을 토닥였는데 깨어났을 때 이미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휴대전화를 봤는데 부재중 40통이 찍혀 있더군요. 진동이었음에도 이불 위에 있어서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순간 전화가 울렸고 모르는 번호라 받아보니 병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자고 있던 딸을 안아들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더니 응급실도 아니고 시체 안치소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곳에는 이미 시어머니가 도착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서 있고 싸늘하게 식어있는 남편이 눈을 감고 있더군요. 여보!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너무 미워서 이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기에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죠. 깨어난 딸도 울고 저도 딸을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같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도 들었어요. 들어보니 음주 상태에서 과속을 하다가 빗길에 차가 전복됐다고 했습니다. 사망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한 뒤에 그곳에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울컥 눈물이 또 나오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셨죠. 사망보험금은 내 몫인 거 알지? 넌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괜찮잖아. 어머니, 지금 상황이 그런 말을... 그럼 이 상황이야지 언제 하니? 너 내 아들 네가 죽인 거야. 네가 이혼한다고 난리만 안 쳤어도 우리 아들 이렇게 허망하게 술 먹고 죽진 않았을 거야. 생전에 술 먹고 취한 것도 본 적이 없었어. 너야. 네가 내 아들 죽인 거야.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채까지 뜯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걸 다 받아줬어요.
얼마나 허망하면 그럴까 싶기도 했고 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을 10분 이해했기에 그저 참았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면서도 시어머니는 돈에만 집착하셨어요. 부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모두 자신의 주머니에 넣기 바빴고 아침이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닥달을 했죠. 아니 사망신고? 그게 왜 필요해? 죽었다니까? 장례식 사진 찍어줄까? 경찰에서도 사고로 죽었다고 부검인가 뭔가 할 필요도 없다는데 보험회사에서 왜 지랄이야? 내가 가서 제대로 엎어줄까? 이것들이 그 많은 돈 다 처먹고 줄 땐 모르세? 이 호로 참놈들아!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 뭐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저희 집이 넘어가게 되면서 짐을 대신 정리해야 했어요. 도박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없었던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집은 정말 엉망이었죠. 담배도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시켜먹은 음식들은 썩은 내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정리하던 와중에 창고에 한 박스를 발견하게 됐어요. 같은 글씨체로 휘갈겨진 주소, 그리고 봉투 안에는 어떤 내용도 없는 흰 종이만 들어가 있었죠. 몇 장이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게 수백 통은 넘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장난인가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짐을 다 빼고 우편함을 보니 또 그 편지가 와 있었죠. 순간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글씨는 분명 여자의 글씨체였고 봉투 안에는 여전히 아무 내용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예 하루를 몽땅 비워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차로도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라서 결국 걸어서 이동을 해야 했고요. 골목을 따라 더 들어가고 안쪽으로 휘어서 더 들어가니 따닥따닥 위태롭게 붙은 쪽방촌이 나타났습니다. 어디가 문이고 어디가 창인지 모를 정도로 좁은 곳에 문을 맞대고 있는 곳이었어요. 길을 물어물어서 겨우 찾아낸 허름한 구석 쪽방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두드렸던 반동 때문인지 문이 스륵하고 열리더군요. 그래서 전 이끌리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누구 있냐고 소리를 치면서 안으로 들어섰죠. 근데 TV만 켜진 상태로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고 지저분한 곳은 발을 디딜 틈도 없이 쓰레기로 꽉 차 있었어요. 솔직히 좀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치는데 정면으로 보이는 장롱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며 여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가 가둬놓은 건가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때 안 돼! 하는 소리와 여자가 장롱에서 나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지만 여자는 놀랐는지 거의 기어다니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죠. 문제는 그 여자의 상태였습니다. 오랜 기간 씻지 않았는지 엉켜있는 머리카락에 하얀 얼굴에 끔찍한 악취가 났죠. 그런데 그 와중에 늘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그 사진 속의 여자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실종 상태로 오래 있다가 결국 사망 처리됐다는 그 전처였어요. 사진과는 달리 앙상하고 바짝 마른 얼굴이었지만 확실히 그 눈과 입 옆에 있는 점은 그대로였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계속 물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제게 던진 말은 의외였습니다.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네? 네? 다 말할게요. 제발 밥 좀. 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요. 도망치지 말고. 이 앞에서 금방 사올게요. 저는 얼른 뛰어나가서 아무거나 포장해서 다시 그 골목을 질주해서 집으로 왔어요. 허공에서 벌벌 떠는 손이 극심한 굶주림을 나타냈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여자는 정말로 씹지도 않고 마구 음식을 퍼먹었고 손으로 반찬도 집어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제게 신고를 하지 말라,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죠. 그 다음 상세한 이야기는 나중에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두려움에 떨듯이 계속 눈치를 보긴 했지만 제 딸의 이름을 말하자 그때야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자신이 보험 사기에 가담했으며 그간 생필품의 일체를 남편에게 지원받고 있었다고 했죠. 무려 6년 동안을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밖으로 나갈 수도 돈도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굶어 죽는다는 생각만 들었고요. 무슨 사고가 났다는 생각도 들었고. 갑자기 남편이 연락이 안 됐다는 말인가요? 네, 그게 4개월 정도... 순간 앞뒤 정황이 맞춰지더군요. 날짜를 보니 남편이 한참 도박에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지원이 끊어진 거였습니다. 왜 밖에 못 나가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생활 반응이 잡히면 보험 사기라는 게 들통이 난다고 못 나가게 했어요. 진짜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고 돈도 주지 않았고 사람들이 수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씻을 때는 새벽에만 씻었고 TV 볼륨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놓고 불도 켜지 않았어요. 그래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진짜 미친. 그럼 흰 봉투는 뭐죠?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던데 저는 그거 보고 찾아왔어요. 정리하려고 보니까 수백 통은 있는 것 같던데. 전화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흰 봉투를 보내면 그때마다 제게 생필품을 주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엔 가스도 나오지 않고 물도 끊어져서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시 보냈는데 그래도 오지 않아서 3일 전에 다시 보냈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왜요? 누가 가둔 것도 아니고 언제든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왜 굶어 죽을 생각인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보험 사기였어요. 그냥 넘어졌다거나 다쳤다고 입원하고 그랬는데 당장 집이 넘어갈 정도로 힘들다고 했고 하필 그때 딸이 많이 아팠어요. 방법이 없었죠. 어머니가 집을 마련해 줄 테니 조금만 숨어서 살면 된다고. 근데 그게 지금 벌써 5년이 넘어가고. 딸이 수술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괜찮나요? 네? 수술이라니 그게 무슨... 제가 나가면 보험금도 다 돌려줘야 하고 딸은 치료도 받지 못한다고. 제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딸을 위해서 조금만 더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봐요.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 문제 결국엔 당신도 잘못된 거 아시죠?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척을 해요? 돈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딸을 위해서 그랬던 건데 그래도 가끔 보러 갔어요. 병원에 있을 때요. 2년 전에도 보러 갔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딸이 왜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알겠더군요. 원래대로라면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해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가끔은 여자에게 딸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잠깐 보여준 게 전부인 것 같았지만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자 확실해졌습니다. 딸이 왜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하는지 말입니다. 아주 가끔 만났다가 그 이후에 늘 엄마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였죠. 그러니 자신과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떠올리자 저는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올랐죠. 딸은 그 선택으로 엄마를 잃었어. 그리고 병원비가 필요했으면 일을 했어야지. 당신은 엄마 자격 없어. 당신도 그 남자랑 똑같다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그간의 사건과 남편의 죽음 모두를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도 자세한 이야기를 더해줬어요. 결국에 시어머니와 남편도 가담한 보험 사기였던 거였죠. 여자는 자신의 딸이 여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줄 알고 그냥 버텼다고 하더군요. 물론 남편이 여자를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거짓말이었죠. 심지어 남편이 재혼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요. 이건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고 안 사실인데 남편은 20살이 갓 넘었을 때도 결혼을 했던 전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사고가 아닌 진짜 병으로 아내와 사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엄청난 액수의 보험금을 받으면서 보험에 눈을 뜨게 된 거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했던 게 딸의 친모였고 그 무렵에 사망보험금으로 사들인 게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상가 건물이었다는 겁니다. 둘은 한 사람의 생명과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쪽방에 처박은 뒤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끔찍한 악마들이었죠. 심지어 남편은 저와 3번째 결혼까지 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칩니다. 더구나 요즘 사건 사고로 나오는 보험 관련 살인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악몽을 꾸기까지 해요. 꿈에서 저는 늘 물에 빠지는데 수면 위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 있고 제가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짓누르는 꿈. 추측컨대 이혼을 하려고 한 이후부터 제게 일어났던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습니다. 화분이 갑자기 떨어진 일도 그렇고 자동차가 멈춘 것도 갑자기 배탈이 난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비 오던 날 저를 불렀던 이유도 상상하면 너무 끔찍하고요. 저는 다행히 제 딸 덕에 살았지만 말이죠. 물론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짓은 한 아이에게서 엄마를 빼앗고 한 여자의 인생까지 박살낸 범죄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남편은 법의 심판조차 받지 않고 죽어버렸지만 대신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감은 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빼앗기게 될 것은 확실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않길 기도할 뿐입니다. 조금 안타깝긴 해도 딸의 친모 역시도 어느 정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직 재판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편안해 보이는 게 느껴져서 다행입니다. 실은 지금도 너무 정신없고 보험, 사기 이런 상황 자체를 다 받아들이진 못했어요. 솔직히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죠. 하지만 확실한 건 제 딸과 제가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 누구도 딸을 가지고 협박을 하진 못할 테고 말이죠. 살아생전 남편은 늘 돈이면 못하는 게 없어 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돈이면 못하는 게 없다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다른 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피하셨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저는 이제 결혼은 절대로 할 생각이 없어요. 우습게도 제가 정말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 인정했고 거기다 딸이 아니었다면 죽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오직 딸을 위해서 살고 저 스스로를 돌보면서 살아갈 계획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님들도 저희 둘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